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백신 접종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독감 사망자의 100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백신 접종률은 독감 백신이 7배나 높은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대입수능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도 병원이 아닌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난 11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이 해당되는데 정부는 확진 수험생 수용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15일을 기해 80억 명을 돌파하는 것으로 유엔이 추산했습니다. 지난 1974년 40억 명에서 48년 만에 2배로 뛴 것이고 2011년 70억 명을 통과한 뒤 11년 만에 10억 명이 또 늘어난 것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의 구조조정 계획은 부진한 실적 우려 때문인데 앞서 소매 부문의 채용 동결 발표에 이어서 대규모 직원 감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이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 5,20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미국 40개 주와 합의했습니다. 구글은 이용자가 위치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생활 침해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현재 우세종인 BA.5를 기반으로 만든 개량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면역력을 갖추려면 다음 주까지는 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화이자의 BA.4.5 기반 이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병원입니다. 접종 첫날 이 병원의 BA.4.5 백신 예약은 전체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의 75%에 달했습니다. 선택의 이유로 현재 유행 우세종인 BA.5를 토대로 개발됐다는 점을 꼽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파이자 BA.4, 5가 이제 이번 12월에 유행하는 거에 대비한 거라 그래서 일부러 날짜 맞춰서 예약을 했어요. 면역 저하자는 게 나이 든 사람들 이게 맞는 게 좋다고 권장하는 게 뉴스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예약을 먼저 했다가 취소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오게 됐어요. BA.4.5 백신은 동물 실험에서 BA.4와 5에 대한 감염 예방 능력이 기존 백신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하면서 국내 점유율도 오르고 있는 BQ 계열 변이에도 감염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여름과 달리 겨울에는 면역력이 더 떨어져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만큼 고위험군은 적극적으로 추가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령층의 독감 백신 접종률이 77%에 이르는 반면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률은 11%로 매우 낮아 시급히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마 27,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00배가 넘는 것이죠. 근데 이 100배가 넘는 치명률을 가진 병을 예방하지 않고 독감에 더 지금 집중해서 예방을 한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고령층 중에서도 70세 이상은 100%가 접종해야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뒤 2주는 지나야 충분한 면역력이 갖춰지는 걸 고려하면 다음 주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12월 본격적인 유행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도 병원이 아닌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당국은 별도 시험장에 수용할 수 있는 확진 수험생의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했는데요. 수능 전 수험생들이 주의할 점을 김연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벌써 세 번째 코로나19 유행 속 치러지는 수능입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시험장에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준수해야 하고 입실 전 체온과 증상 확인 시간을 감안해 여유를 두고 시험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엔 시험장에서 받은 종이 칸막이를 책상에 직접 설치한 뒤 식사합니다. 감염 우려로 정수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물과 음료 등 마실 것도 넉넉히 챙겨야겠습니다.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수능 이후로는 처음으로 확진된 수험생도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병원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고
확진이 아니더라도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으면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다시 또 이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잘 분리돼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금 분리 시험장 수도 충분히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시험 전날 밤엔 준비물을 확인해 가방을 미리 싸두는 게 좋습니다. 수험표를 나눠주는 예비 소집일엔 반드시 참여하되 격리 중이라면 가족이나 담임 선생님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는 절대 반입할 수 없는데 휴대전화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 가져온 게 있다면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 전자시계는 금지돼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종료 벨이 울리기 전에 답안지 체크를 끝내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가 종료 뒤 답안지 작성이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비율이 4년 동안 7.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에 따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7년 21%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엔 28.8%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병원 도착 전에 근무 중인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많이 높아졌지만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등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비만이고 특히 최근 2년간 남학생들의 체중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1000여 곳을 조사한 건강검사 표본 통계 조사 결과 비만 학생 비율이 2019년 15.1%에서 지난해 19%로 3.9%포인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만 증가 원인은 식생활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초등학생은 매주 한 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학생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학생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평균 키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2년 사이 152.1cm에서 153.6cm로 1.5cm 더 커졌고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도 평균 신장이 0.9cm 더 커졌습니다. 남부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인데요. 네, 이대로라면 30년 만에 광주 지역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온 지면에 덤불이 가득합니다. 언뜻 보면 드넓은 들판 같지만 광주 시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지입니다. 가뭄이 지속하면서 바짝 말라버린 겁니다. 극심한 가뭄에 수위가 내려가면서 수몰 전에 만들어진 다리까지 훤히 드러났습니다. 상류로 올라갈수록 메마른 정도는 더 심각해집니다. 절벽에 남은 검은 띠는 가뭄 전에 얼마나 많은 물이 차올랐었는지 보여줍니다. 광주 동구와 북구에 물을 공급하는 동복댐 저수율은 32%로 최근 10년 새 평균 저수율 70%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한 1년 전부터 가뭄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보시다시피 저쪽에 보시면은 선까지 만수가 됐었는데 차츰차츰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물이 거의 바닥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난히 비가 적게 내린 탓이 큽니다. 동복댐을 기준으로 올해 680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평년 대비 43%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처럼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물 사용량도 그대로라면 내년 3월에는 동복댐이 고갈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광주 지역에 제한급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께서 샤워하는 시간을 20% 줄여준다든지 그다음에 세탁기, 그다음에 설거지하는 물을 20% 줄여준다면 저희가 제한급수 가지 않고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물 절약 캠페인과는 별개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영산강 물을 끌어오는 등의 가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동정지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 대한 정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15일 오전 10시 44분경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수동 정지됐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현장에 조사 인원을 파견해 원인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로는 냉중성자원 실험시설의 냉각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해서 관련 설비의 점검을 위해 수동 정지했으며 현재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하나로 수동 정지에 대한 상세 원인을 조사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기 전에 26차 회의에서 맺었던 산림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서 나왔습니다. 평가 내용을 종합해보면 산림 벌채 속도는 작년보다 느려지긴 했지만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산림협약 평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계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작년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이 26차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이때 맺어졌던 산림협약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산림 보호입니다. 예. 산림을 보호해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주는 것이 2050 탄소 중립을 이루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26차 당사국 총회에서 105개국 이상의 정상들은 2030년까지 산림 파기를 멈추고 토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네. 합의된 내용의 제목은 산림 토지 이용에 관한 선언으로 산림과 토지를 복원하는 이 협약에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민주공화국 등 전 세계 산림의 85%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동참을 했었고요. 네. 석탄 중단이라든가 메탄 협약에는 불참했었던 중국, 러시아에도 산림 보존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등도 참여를 했고요. 예. 당시에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협약이 전 세계가 천연 산림 손실을 중단시키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환영했었죠. 네. 네, 전 세계 산림 보호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많은 산림을 포함하고 있는 열대 우림지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대책도 포함됐습니까? 네, 이제 열대 우림은 아무래도 다양한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생명체의 거의 절반 정도가 서식하고 있고요. 네. 육지 식생에 있는 모든 탄소의 절반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 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산소를 배출해 주고요. 기후 변화를 저지해 주는 역할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열대 우림이 급속히 사라지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은 강력한 우려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미 항공우주국은 기후 및 인간의 영향으로 열대 우림이 취약해진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세계 3대 열대 우림 지역 중에서 아마존 열대 우림은 기후 변화와 인간의 토지 이용으로 사라지고 있고, 아프리카의 콩고 열대 우림은 주로 기후 변화로 사라지고 있고, 아시아 열대 우림은 농업을 하기 위한 토지 변경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었죠. 미 항공우주국 제트 추진연구소의 사신사치 박사가 열대 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서식지이다. 마치 기후변화 탄광에 있는 카나리아와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현재 열대 우림은 정말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작년 26차 협약에서 논의된 이런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평가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인데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올해 10월 26일에 이제 과학 전문지죠 네이처에서 나타샤 킬버트 등이 그 팀이 보고한 산림 선언 평가를 통해서 대부분의 국가는 지구의 숲을 보호하겠다는 세계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실었어요. 네. 보고서에서는 작년 26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루었던 산림 협약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나를 평가를 했는데요. 자, 평가해 보니까 많은 국가가 2030년까지 세계 산림 손실과 황폐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산림 벌채 비율은 2018년에서 2020년 동안의 기준 평균과 비교해 볼 때 2021년에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러나 이 정도의 벌채 감소 비율은 산림 벌채를 끝내기 위해서 연간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를 1.5도에서 2도, 이게 이제 지구의 기후가 심하게 붕괴할 임계 온도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네. 이 온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산림 벌채가 끝나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보고서에서 열대 우림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일단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위성 데이터로 측정한 산림 덮개의 변화, 또 숲의 생태 건강을 측정하는 산림 경관 지수 등의 지표를 분석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산림 벌채를 줄이려는 노력에 가장 협조하지 않은 지역이 바로 열대우림 지역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산림 손실이 일어난 브라질은 기준 연도와 비교해서 2021년 산림 벌채 비율이 3%가 증가를 했고요. 남미의 볼리비아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산림 벌채도 각각 심한 곳에서는 6%와 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산림 벌채를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산림 벌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열대우림은 사실 탄소 흡수 외에도 숲이 수증기를 내뿜어서 구름을 만들어줘서 이 지역의 기온을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벌채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열대우림 지역의 벌채가 이어진다면 이 지역이 사막화 지역으로 바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네. 특히 기후변화 저지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열대우림 중에서도 브라질과 콩고 지역의 벌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의 산림을 보존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통령이었죠. 보우소나루 대통령 같은 경우 경제 개발을 위해서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혹은 산불을 방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게 산림이 파괴되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그 지난번 대통령이었던 룰라죠. 룰라가 다시 당선되면서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이 보존 정책으로 바뀌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 열대우림의 경우 작년 26차 당사국 총회에서 콩고 대통령도 콩고 열대우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6,500억 원을 투자하게 주겠다 약속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콩고가 열대우림 보호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콩고는 열대우림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매장지를 외국에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나선 건데요. 현재 콩고 공화국의 인구 75% 정도가 한 600만 명이 되는데 이 인구가 빈곤층에 해당될 정도로 경제 위기 아주 심각합니다. 여기다 주 식량인 밀 수입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이 심각해지자 열대우림 보호에서 파괴로 정책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네. 콩고는 석유 매장지를 외국에 팔면 연 42조 원의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선진국이 열대우림 보호를 해서 공약한 6,500억 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전 세계적인 식량 가격 폭등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 산림 보전에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미와 아프리카 열대우림은 파괴되고 있다고 했는데 세계 3대 열대우림에 포함되는 아시아 열대우림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산림 보전에서 가장 긍정적인 열대우림이 아시아 열대우림입니다. 네. 아시아의 열대우림 지역이 이번 보고서에서 벌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2018년에서 20년 기준선에서 올해 20%나 벌채가 줄어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산림 벌채가 지난해에 비교하면 25% 정도 감소하기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긍정적인 산림 보전은 파묘 생산으로 인한 산림 파괴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또 기업들의 노력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에 파묘 정제업체의 80% 이상의 기업한테 더는 산림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네. 또 새로운 팜 오일 농장들은 산림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예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열대우림에서의 성공적인 산림 보호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는 앞으로도 쇠고기라든가 팜유, 목재와 같은 이런 상품들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산림 벌채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산림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라든가 민간 부분이 산림보호구역을 좀 제정한다든가 혹은 재정 인센티브와 같은 개혁을 도입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숲을 지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날씨 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엔은 현지 시간 15일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이정표가 세워졌다면서 지구에 대한 인류 공동의 책임을 고려하면서 다양성과 발전을 축하하기 위한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974년 40억 명을 넘어섰던 세계 인구는 48년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넘은 것은 11년 전인 2011년입니다. 유엔은 현재 인구에서 10억 명이 더 늘어 90억 명이 되는 것은 15년 후인 2037년으로 예측된다며 세계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폐사체를 과학적 분석 기법으로 찾는 폐사체 발생 예측 지도가 도입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폐사체 발생 예측 지도를 15일부터 전국 국립공원 수색 활동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사체 발생 예측 지도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야생 멧돼지 폐사체 발생 좌표 1,399개와 각 좌표별 환경 변수 10개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예측 지도를 통해 폐사체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수색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대해 미국 40개 주와 합의했습니다. 코네티컷주를 비롯한 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이와 관련한 조사 해결을 위해서 3억 9,150만 달러, 한국 돈 5,20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했다는 의혹으로 주 정부의 조사를 받고 소송을 당했습니다. 검색 엔진 부분에서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구글은 위치 정보를 수집해 각 이용자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 데 이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이번 주부터 약 10,000명을 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아마존이 실적 부진 우려에 결국 인력 구조 조정의 칼을 빼들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주부터 약 10,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마존 직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전 세계 총 150만 명으로 감축 대상은 전체의 1%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입니다. 아마존이 고용 중단에 이어 인력 감축에까지 나선 것은 4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I think dark times in tech. We're seeing it at Amazon, Apple, Microsoft, and others. The clock struck midnight on hypergrowth. And now you're seeing the cuts across the board. 아마존 창업자이자 세계 4위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현지 시간 14일 방영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 있지 않더라도 곧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리스크를 가급적 줄이고 현금을 손에 들고 있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베이조스는 또 자신의 재산을 나눠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의 중대 문제를 끝내는 방법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해결과 정치지형 통합에 기부금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돈 165조 원으로 추산되는 재산을 가진 베이조스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일본 드라마를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도라마 코리아가 화질을 낮추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도라마 코리아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체 콘텐츠의 지원 화질이 기존 최대 1080픽셀에서 최대 540픽셀로 변경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최근 아마존닷컴이 보유한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서비스 비용 증가를 이유로 한국에서 최대 해상도를 1080픽셀에서 720픽셀로 축소했는데 이를 두고 망 사용료 부담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도라마 코리아도 화질 저하 조치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같은 이유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3위에 달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건 물론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FTX 발 위기에 국내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건 FTX 거래소를 직접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규모는 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국내와 달리 레버리지나 선물 투자가 가능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미국 FTX 홈페이지를 찾아가 이용해온 겁니다. FTX가 발행한 코인인 FTT에 직접 투자한 사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코빅과 코인원, 코팍스 등 국내 3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데 FTT 가격은 지난 7일 3만 원대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두 투자금을 크게 잃거나 아예 회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6일부터는 국내 거래소엔 거래가 중지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 코인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게임 회사 컴투스의 불똥이 튀었습니다. 올해 3월 FTX에 자체 가상자산을 상장했는데 FTX 파산 신청 소식에 주가가 하루 만에 14% 넘게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둘러싼 불안 심리도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자 국내 거래소들은 투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의 현금과 자산은 안전히 보관되고 있어서 지급 불능 사태는 없을 거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모두 토큰에 대한 인출 요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FTX 등 해외 거래소와는 달리 고객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미 루나 테라스트를 겪었던 만큼 금융당국은 FTX 파산 신청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점검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15일부터 오는 28일 밤 9시까지 2주 동안 카카오뱅크 계좌 사전 등록을 진행합니다. 사전 등록 기간이 끝나는 28일 밤 9시부터는 원화 입출금 은행 전환에 따른 점검이 예정돼 있고 29일부터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코인원 고객은 사전 등록 기간에 카카오뱅크 전환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환에 동의한 뒤 카카오뱅크 계좌 사전 등록을 마친 고객은 점검이 완료된 시점부터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29일 오전 11시부터 원화 입출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약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을 최대 1점 감경해줍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 체결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벌점 0.5점을, 50% 이상이면 1점을 각각 깎아주게 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보고하는데 벌점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하고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에 나섭니다. 그동안 은행이 배달앱이나 알뜰폰 사업을 할 경우 금융당국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도 비금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제도가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금융 안정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부수 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일조 시간과 강수량 부족, 태풍 흰남노 등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2022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이 376만 4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쌀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는 재배 면적이 감소한 데다 10에이커당 생산량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쌀 재배 면적은 쌀 가격 하락세와 다른 작물 재배 지원 영향으로 올해 72만 7,054헥타르로 0.7% 감소했습니다. 국립종자원이 벼, 밀, 콩 등 주요 식량종자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오는 2025년까지 정부 고품질 보급종 공급률을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종자원은 지난 2015년 55.6%에 달했던 정보 보급종 공급률이 지난해 49.3%까지 떨어지자 종자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주력 품종을 고품질 종자로 교체하는 내용의 식량 종자 생산 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보급종의 경우 관리부시 생산 포장에 대해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최근 건강기능식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괴리와 녹두를 보급종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의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치킨이 업체나 조리법에 따라 중량이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마리당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하루 기준치를 훌쩍 넘는데 영양 성분 표시를 제대로 찾아보긴 어려웠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기본 프라이드나 양념치킨부터 자메이카 소스를 곁들인 신메뉴까지 수백 개에 달하는 치킨 업체에서 매달 새로운 메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치킨 중량이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10곳을 조사해봤더니 한 마리 평균 중량은 879g으로 중량이 가장 적은 것과 많은 것 차이가 2배 가까이 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같은 크기의 닭을 사용하더라도 업체와 메뉴, 튀김옷 두께, 조리 방법 등에 따라 중량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 영양 성분은 하루 섭취 권장량보다 많았습니다. 치킨 한 마리 평균 열량은 2121칼로리로 하루 에너지 필요량을 넘길 뿐 아니라 나트륨과 포화지방은 하루 권장량 1.5배를 초과하고 콜레스테롤도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영양 성분 표시를 찾아보긴 어려웠습니다. 치킨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국민 다소비 식품이며 열량, 포화지방 등의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량을 조절하기 위해 영양성분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10개 가운데 6개 업체가 영양 성분 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며 자율적인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공식적인 개별 활동을 예고한 가운데 그룹의 막내인 정국이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오릅니다. 네, BTS의 첫 입대로 관심을 끈 맏형진은 최전방 일선 부대로 입대하고 리더 RM도 다음 달 솔로 앨범과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로 출격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BTS 막내 정국이 전 세계인의 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의 개막식 무대를 장식합니다. 역대 K-팝 가수나 아이돌로는 최초로 타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의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정국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0일 밤 알베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막식 무대에 서고 카타르 월드컵 공식 주제곡 녹음에도 참여합니다. 이 자리에는 정국을 비롯해 글로벌 뮤지션 6개에서 7개 팀이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맏형진은 경기 북부 최전방 부대로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음 달 안에 경기 연천 신병교육대로 입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완전체의 모습은 보기 어렵겠지만 BTS는 활발한 개별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리더 RM은 제이홉과 진에 이어 다음 달 2일 솔로 앨범을 내고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자로도 활약합니다. 평소 예술과 인문학 등의 소양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MZ세대를 대표하는 참신한 시각과 지적 호기심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중들에게 대중의 눈높이로 계속 지식을 중계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가운데 BTS는 유럽 최대 음악 시상식인 2022 MTV 유럽 뮤직 어워즈에서 비기스트 팬 부문을 5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машини, щось брали, що там що потрібно було. Потім бачу, що вони вже прикладають трафарет якийсь, лист бумаги, і я так зрозумів, що зараз балончиком буду щось наносити. І я питаю цієї дівчини, кажу, будуть щось малювати. Вона каже, так, будуть малювати. Це такий історичний момент для нашої держави зараз. Те, що такі люди, як Бенксі і інші відомі люди, приїжджають сюди і показують всьому світу, що зробила з нами Росія. Я подумала, що я повинна це побачити, і приїхала з чоловіком сюди. 재난이나 참사, 범죄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관련된 장면이 계속 떠올라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간접 외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간접 외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김지은 상담심리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간접 외상이라는 단어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접 외상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외상 경험은 이제 직접 목격하거나, 그러니까 겪은 사람만 외상의 피해자가 되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를 목격한 사람도 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럴 때 우리는 간접 외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음에 상처 입었어, 이런 트라우마야 같이 말할 때는 이 외상이란 단어를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PTSD 진단을 내릴 때는 죽음이나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외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전쟁, 고문, 자연재해나 기술재해, 교통사고, 성폭력 등을 외상 경험의 예시로 들 수가 있고요. 이걸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간접 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접 외상을 받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직접적인 외상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간접 외상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도 나타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재난이나 참사, 범죄,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고 나서 원치 않는데도 끊임없이 관련된 장면이 떠오른다거나 조금이라도 그 외상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피해버린다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고 작은 소리나 빛에도 민감해져서 잠이 잘 오지 않고 짜증이 늘어난다거나 내가 이렇게 웃고 잘 지내면 안 되는 게 아닐까? 난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세상이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나 자신도 나 자신에게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괴로운 마음에 나의 일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이신데요. 이거 현장에 있지 않고 그냥 뉴스나 영상으로 경험을 해도 보기만 해도 이런 간접 외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특히 좀 혹시 내가 간접 외상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진과 영상 매체가 발달하고 인터넷 뉴스와 SNS까지 발달하면서 외상 경험을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네. 심지어 관련된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에 계속 남아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심리학에서 미디어를 통한 간접 외상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계기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9.11 테러인데요. 네. 미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이 사건에 관련된 친척이나 지인이 없는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10살에서 11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놀랍게도 사건 발생 2개월 후까지도 자신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 사건 때문에 마치 직접 경험한 것과 같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은 아동들이 14.5%나 되었다고 해요. 6개월 후에도 여전히 증상이 남아있는 아동도 9.2%나 되었고요. 그래서 직접 외상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매체를 통해 외상 사건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어린 아동들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할 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네, 직접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도 매체를 통해서 외상 사건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간접 외상 증상이 사람마다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럼요. 차이가 있습니다. 2003년도 연구 중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매체를 통해 9.11 테러를 접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의 매체를 통해 이 사건을 접했는지에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했어요. 그 결과 연구진은 신문 등을 통해서 이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텔레비전, 즉 영상을 통해서 이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사람들이 더 심각한 증상을 보고했다고 발표했어요. 영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할 수 있다는 거죠. SNS상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영상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정서 중심 대처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접 외상을 더 많이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평상시에 너무 쉽게 공감하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전염되는 사람들도 간접 외상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가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나도 배가 아픈 그런 경험을 자주 하는 분들, 그리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본인도 유사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거나 재난의 피해자가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와 유사한 연령일 때도 더 쉽게 공감하게 되면서 간접 외상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네, 각종 디지털 기기로 실시간으로 이런 영상이나 사진을 볼 수 있는 요즘 같은 때는 특히나 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접 외상의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현상은 우리가 외상 경험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접하고 나서 겪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외상 후 반응이 나타날 때 이전의 나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니야? 이렇게 겁부터 먹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 PTSD 증상을 보이거나 PTSD로 진단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접 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08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9.11 테러가 발생한 곳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남부의 대학 한 3군데에서 테러가 발생한 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했거든요. 연구 참여자들은 테러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했다고 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증상들이 이제 첫날에서 둘째 날 사이에 24시간 내에 유의하게 감소하였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시 평형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좀 감소하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회복 속도가 늦거나 시간이 지나도 뭐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평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있어요. 조회수를 위해서 선정적인 헤드라인이나 사진, 영상을 이용한 뉴스를 본다든지 아주 짧고 감정적인 글로만 쓰인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또 둘째로는 우리 뇌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소화하기에 좀 불충분하다, 정보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게 돼요. 하지만 반복해서 이런 자극에 노출되면 오히려 간접 외상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일단 간접 외상을 겪고 나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는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접 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뉴스들은 좀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만 정보를 구하고 상황을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심층 보도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는 자신을 멈추기가 어렵다면 당분간 SNS를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시고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런 무분별한 자극에 노출되는 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사실은 SNS 기업들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간접 외상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르는 증상은 비교적 금방 가라앉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울감이나 예민함, 짜증, 죄책감 등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혼자 고립되면 증상이 더욱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영향을 계속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최근에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처럼 증상이 계속된다면 관련 내용에 좀 노출을 최소화하시고 그래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은 상담심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암 발생 사례의 3분의 1 이상이 음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숭실대 공동연구팀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40세 이상 성인 451만여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의 37.2%가 음주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루 음주 섭취량에 따라 암 발생 차이가 있었는데 비음주자가 다음 검사에서 하루 맥주 2캔 이상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자가 됐을 때 암 발병 위험은 34%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술을 끊거나 줄이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했는데 고위험 음주자가 술을 줄이면 알코올 관련 암 발병 위험은 9%, 전체 암 발병 위험은 4%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철강 산업에서 나오는 폐가스를 별도의 처리 없이도 화학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소를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과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일산화탄소 전환 효소에 단백질 설계 기술을 적용해서 폐가스를 화학 원료로 만들 수 있는 고효율 효소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공기 중에서 활성을 잃는 기존 효소를 인공적으로 재설계해 모든 폐가스에서 대량의 개미산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금속 공정 조건에 따라 예상되는 표면 형상의 이미지를 예측해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정임두 교수팀은 3D 프린터의 레이저 출력과 분말 분사 속도, 스캔 속도에 따라 표면 이미지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통해 임의의 공정에서 예상되는 금속의 가상 3D 표면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로 금속 표면 가상 이미지를 수초 만에 만들었으며 실제 동일 공정으로 제조한 금속 표면의 특성도 잘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 결과로 소재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물체 검출 딥러닝 신경망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방어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노용만 교수팀은 적대적 패턴 공격의 원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학습된 네트워크에 접근하지 않으면서도 입력단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 프레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방어 프레임이 기존 알고리즘 대비 평균 31.6%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했으며 모델의 재학습 없이도 적대적 패턴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 예측 시간과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게임 중독 등 디지털 기술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과 정책 방향이 담긴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디지털 역기능 전망과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역기능은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과의존, 디지털 결정장애 등 20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세대 간 정보 격차는 물론 사이버 폭력, 가짜 뉴스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협업 연구를 통해 개인 맞춤형 가상 비서, 디지털 금융범죄 탐지 기술, 알고리즘 신뢰성 확보 기술 등 15대 기술 솔루션을 제안했으며 디지털 역기능 대응 교육 참여 확대, AI 인간의 협동형 직무, 직업 직무 개발 등 8개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2년 새 성장기 비만이 늘어나 지금은 초중고학생 5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하죠. 코로나 유행 여파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데다 패스트푸드 섭취 등 식생활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성장기 비만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에 여러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집과 학교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